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JK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언제나 그랬듯 고요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도시의 소음이 닿지 않는 이곳은 오직 한 사람, JK그룹의 총수 강태준 회장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잘 짜인 보석 세공품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정복해야 할 또 다른 영토의 불빛으로만 보일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조 원이 오가는 프로젝트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결제 서류 위를 스치고 있었다. 냉철한 판단력, 빈틈없는 일처리, 그리고 타인에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강철 같은 성정. 그것이 세상이 아는 강태준이었다. 시계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이 건물은 잠들지 않았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복도를 따라 보이지 않는 손들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야간 청소팀이었다. 그들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유령처럼 건물의 빛이 사라질 때 나타나 먼지와 흔적을 지우고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이서연도 그 유령 중 하나였다.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70층의 복도를 조용히 나아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부드럽고 소리가 없었다. 다른 팀원들이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수다를 떠는 것과 달리 그녀의 주변은 언제나 절대적인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오래전 끔찍한 사고가 그녀의 세상과 함께 목소리를 앗아갔다. 그 이후로 침묵은 그녀의 언어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벽이 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늘 바닥을 향해 있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얼룩구석에 쌓인 먼지, 누군가 무심코 흘린 커피 자국. 그것이 그녀가 보는 세상의 전부였다. 화려한 사무실의 주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꿈과 야망을 품고 이곳을 오가는지 그녀는 관심도 알 필요도 없었다.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생계를 위한 일터일 뿐이었다. 오늘따라 회장실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비서실에 불이라도 켜져 있기 마련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람이 없을수록 그녀의 마음은 편했다. 타인의 시선은 언제나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특히 동정이나 호기심이 담긴 눈빛은 보이지 않는 바늘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익숙하게 청소 도구를 꺼내 회장실로 이어지는 복도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이 대걸레를 쥐고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그 순간 서연의 목에 걸린 낡은 끈이 셔츠 밖으로 살짝 모습을 드러냈다. 끈 끝에는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옥패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흔적이자 부모님의 마지막 유품이었다. 옥패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아련함과 함께 희미한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한편 회장실 안의 강태준은 찌푸린 미간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복잡한 인수합병건으로 몇 시간째 서류와 씨름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평소 같으면 진작 김 비서를 호출해 커피를 가져오게 했겠지만 오늘은 그를 일찍 퇴근시켰다. 가끔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완벽한 고독이 필요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어깨를 풀며 탕비실로 향했다. 최고급 원두를 직접 갈아 커피를 내리는 짧은 순간은 그가 유일하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시간이었다. 회장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태준은 복도로 나섰다. 어둠에 익숙해진 그의 눈이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인형을 포착했다. 청소부인가?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탕비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에 바닥만 보고 있던 서연은 쏘스라치게 놀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발이 청소 카트 바퀴에 걸리고 말았다. as 목소리 없는 비명이 그녀의 입안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엎어졌다.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퍼져나갔다. 태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수제화 구두 앞코가 흙탕물에 젖어들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감히 누가 자신의 공간에서 이런 소란을 피운단 말인가. 그의 차가운 시선이 바닥에 넘어져 허우적거리는 작은 인형에게로 향했다. 괜찮소. 낮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 젖은 바닥을 손으로 허둥지둥 훔치려 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그 어떤 소리도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았다. 오직 다급한 손짓과 겁에 질린 눈빛만이 그녀의 상태를 대변할 뿐이었다. 그녀가 말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태준의 미간이 더욱 좁혀졌다. 그는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다가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 일리오나. 그것은 배려라기보다는 눈앞에 성가신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명령에 가까운 어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크고 단단해 보이는 남자의 손. 그 손을 잡아야 할지 아니면 혼자 일어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남자의 무언의 압박에 그녀는 결국 조심스럽게 자신의 작고 가느다란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태준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몸이 끌려 올라오면서 젖은 작업복 셔츠의 목 부분이 살짝 뒤로 젖혀졌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낡고 해진 붉은색 끈에 매달려 있는 반달 모양의 작은 옥패. 시간이 멈췄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일었다. 그의 호흡이 멎었다. 눈앞에 초라한 청소부가 아니라 그의 시선은 오직 그 작은 옥패에 고정되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모양, 섬세하게 조각된 구름무늬, 그리고 반달의 한쪽 끝에 작게 파인 홈까지. 순간 20년 넘게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창고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쨍한 여름날 쏟아지는 매미 소리, 굵직한 느티나무 아래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리고 작고 앳된 여자아이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태준 오빠 이거 오빠 가져. 이건 내 거. 두 개가 합쳐지면 하나의 달이 되는 거야. 이게 뭔데?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주 소중한 사람이랑 나눠 갖는 거라고. 나중에 오빠가 나 데리러 올 때 이거 보여주면 내가 딱 알아볼 수 있잖아. 약속해. 꼭 나 데리러 와야 해. 작은 손가락을 걸고 맹세했던 어린 날의 약속. 까맣게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어른이 되면서 유치한 동화쯤으로 치부해버렸던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동화의 증표가 눈앞에 나타났다.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강철 같던 그의 눈동자에 거센 파도가 일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서연의 목덜미로 시선을 고정한 채 굳어버렸다.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다. 네요.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닌 충격으로 가득 찬 탄식이었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짜증과 경멸이 담겨있던 눈이 왜 지금은 자신을 꿰뚫어 볼 듯이 이글거리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강렬한 시선과 단단한 소나기가 너무나도 두려웠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그의 손을 뿌리치고는 넘어진 것도 잊은 채 허리를 숙여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청소 카트도 내버려둔 채 도망치듯 복도 저편으로 사라져버렸다. 태준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녀의 가냘픈 손목에서 전해진 미세한 떨림이 남아있었다. 바닥에 흥건한 물웅덩이와 버려진 청소 카트만이 방금 전의 소동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그곳에 없었다. 20년 전의 어느 여름날 느티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 금고로 다가갔다. 복잡한 비밀번호와 지문 인식을 거쳐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수많은 중요 문서와 계약서들이 있었지만 그의 손이 향한 곳은 가장 안쪽에 놓인 작은 벨벳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그의 것과 똑같은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반달 모양의 옥패가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방금 전 봤던 그 옥패와 나란히 놓는다면 완벽한 하나의 보름달이 될 것이 분명했다.
서연이, 이서연, 그가 잊고 살았던 그 작은 소녀의 이름. 태주는 옥패를 든 채 창가로 다가섰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되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아니, 거대한 파문이 일었다. 이름도 얼굴도 몰랐던 말 못하는 청소부. 그녀가 20년 전 그가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꼭 다시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했던 그 아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어째서 그녀는 저런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나타난 것일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휩쓸었다. 냉철한 CEO 강태준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5살 배기, 어린아이의 순수한 약속이 뜨거운 낙인처럼 그의 심장을 지지고 있었다. 그날 밤 JK그룹 타워의 불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JK그룹 타워는 어제와 다름없이 활기찬 하루를 시작했다. 분주하게 오가는 직원들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야망의 공기가 건물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이 모든 일상적인 풍경의 정점에 있는 남자 강태준의 내면은 전날 밤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무실에 도착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른팔인 김민준 비서는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회장님의 시선이 서류 더미가 아닌 허공의 한 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는 습관적인 움직임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김 비서. 태준의 부름에 김민준 비서는 한 걸음에 달려왔다. 네, 회장님, 지시하실 일이라도. 어젯밤 70층 복도에서 일어난 소란에 대해 들었나? 김 비서는 잠시 당황했다. 회장님이 이런 사소한 일에 관심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 네. 청소팀에 작은 실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즉시 처리하고 관련 팀에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어제 그 자리에 있던 청소팀 직원을 찾아. 이름은 아마 이서연일 거다. 김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회장님이 청소 직원의 이름을 알고 있다니. 그 직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가족관계 성장 배경,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됐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까지. 단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 내가 이 일을 지시했다는 걸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그 직원 본인은 물론이고. 이것은 김 비서가 지난 10년간 강태준을 보좌하면서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이례적인 명령이었다. 수조 원짜리 M&A보다 더 비밀스럽고 신중한 어조였다. 그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물러나자 태준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젯밤 그는 자신의 금괴 잠들어 있던 옥패를 꺼내 밤새도록 손에 쥐고 있었다. 옥패의 차가운 감촉은 잊고 있던 약속의 무게를 고스란히 그의 심장으로 전달했다. 그 약속의 주인공이 정말 그녀가 맞다면 왜 그녀는 목소리를 잃고 가장 낮은 곳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그의 기억 속 서연이는 햇살처럼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그 아이에게 지난 20년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한편 그 시각 이서연은 공포와 불안 속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어젯밤 마주친 그 남자의 강렬한 눈빛이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짜증스러워 보였던 그의 눈이 자신의 목에 걸린 옥패를 본 순간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기억났다. 마치 자신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그녀는 벌거벗겨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일을 그만둬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당장의 생계가 막막했다. 이 일자리도 겨우 구한 것이었다. 결국 그녀는 최대한 그를 마주치지 않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는 회장실이 있는 70층 구역은 어떻게든 피해서 청소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일을 마친 그녀가 돌아온 곳은 서울의 오래된 동네 언덕배기에 위치한 작은 옥탑방이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낡은 벽지와 삐걱거리는 문. 이곳이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그녀는 고된 노동으로 뻐근한 몸을 뉘었다. 외로움과 고단함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습관처럼 목에 걸린 옥패를 매만졌다. 부모님의 얼굴은 이제 기억나지 않았지만 이 옥패의 감촉만큼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김민준 비서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는 JK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해 이서연이라는 이름의 흔적을 쫓았다.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비극적이었다. 이서연 27세. 20년 전 원인 불명의 주택 화재로 부모를 모두 잃음. 유일한 생존자인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되었으나 극심한 충격으로 실어증 진단을 받음. 이후 시립보육원으로 옮겨져 성인이 될 때까지 그곳에서 자람. 김 비서는 경찰 기록까지 열람했다. 화재 사건은 단순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너무나도 성급하게 종결되어 있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사건 파일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몇 군데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서둘러 사건을 덮으려 한 것처럼 화재, 사고라고 보고를 받은 태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머릿속에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이 사장 일가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저 함께 놀던 귀여운 여자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슬픔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 이 사장의 딸이 바로 이서연이었다. 같은 시각 JK그룹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최민혁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느긋하게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대중에게는 온화하고 능력 있는 기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포식자라고 불렀다. 회장님, 특이한 동향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수하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다. JK그룹의 김민준 비서가 어제부터 자사의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의 뒷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민혁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강태준이 고작 청소부 하나를 그는 피식 웃었다. 그 얼음 덩어리가 별일이군. 여자인가? 네, 이서연이라는 20대 여성입니다.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가 직접 움직이는 걸로 보아 강태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시킨 일인 듯합니다. 최민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우연이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강태준의 모든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일개 청소부에게 관심을 보인다. 뭔가 이상했다. 그의 예민한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강태준이 왜 관심을 갖는지, 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 샅샅이 뒤져. 그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좁고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갑자기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가까워졌다. 그녀가 놀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다. 오토바이는 미친 듯이 그녀를 향해 돌진해왔다. 피할 틈도 없었다.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충격은 없었다. 오토바이는 그녀의 몸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 주저앉았다. 단순한 난폭 운전이었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위협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의 씨앗이 심어졌다. 김 비서의 추가 보고가 태준에게 올라왔다. 회장님, 이서연 씨 부모님의 사망사건 파일을 재검토해봤습니다. 당시 이 사장님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앞두고 태양그룹과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재 직후 그 기술은 고스란히 태양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던 이 사장. 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자는 최민혁.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목격했을 유일한 생존자 이서연. 그녀의 실어증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진실을 봉인하기 위한 족쇄였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의 아련한 약속은 이제 묵직한 책임감과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겠다는 맹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다. 김 비서, 지금부터 이서연 씨에게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림자처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어젯밤 이서연 씨가 귀갓길에 신원불명의 오토바이에게 위협을 당한 것 같습니다. 단순 사고일 수도 있지만 태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최민혁이 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직은 그녀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다. 겁에 질려 도망쳐 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볼 것이다. 그녀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반드시. 태양그룹 회장실. 최민혁은 수아가 건넨 이서연의 사진을 보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 평범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는 인상의 여자. 처음에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계속 들여다보자 그의 기억 저편에서 무언가 희미하고 불쾌한 감각이 꿈틀거렸다. 20년 전 불타는 저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되었던 멍한 눈의 어린아이. 이 아이였나? 그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꺼림칙한 기분은 지울 수 없었다. 강태준이 이 계집애에게 왜 집착하는지 이유는 몰라도 거슬리는 건 사실이군. 그는 사진을 테이블 위로 던지며 명령했다. 계속 감시해. 그리고 조용히 살도록 충고 한번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옛날 일은 있는 게 약이라는 걸 말이야.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물망이 서연의 주변으로 서서히 그리고 촘촘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조사는 벽에 부딪혔다. 이서연의 부모님이 사망한 화재 사건의 기록은 완벽하게 사고로 종결되어 있었고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퇴직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진실 위에 두터운 먼지층을 쌓아 올렸고 그 먼지를 걷어내려 할수록 거대한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시간이 태준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이서연을 향한 오토바이 위협 사건은 최민혁이 이미 그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언제든 그 칼날이 그녀의 목숨을 겨눌 수 있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젠장. 태준은 집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낡은 서류 뭉치들을 뒤적이다가 마른 세수를 했다. 이서연의 과거에서 길이 보이지 않자 그는 발상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녀의 과거가 아닌 자신의 과거 JK그룹의 20년 전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서재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당시의 경영 자료들을 모두 가져오게 했다. 먼지 쌓인 기록들 속에서 그는 낯익은 이름들을 발견했다. 태양그룹, 그리고 최민혁. 당시 JK그룹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두고 태양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쟁의 핵심에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한 명의 천재적인 연구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석 사장, 바로 이서연의 아버지였다. 태준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기억의 파편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당시 이진석 사장은 JK그룹과 파트너십 계약 체결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태준의 아버지 역시 그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모든 것을 걸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로 한 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진석 사장 일가에 끔찍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후 이진석 사장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기술의 특허권은 귀신같이 최민혁의 손에 넘어갔다. 그 기술은 태양그룹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게 한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을 강탈하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자 완벽하게 은폐된 범죄였다. 그리고 그 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서연이었고 간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JK그룹 그리고 강태준 자신이었던 것이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강하게 짓눌렀다. 이서연은 단순히 어린 시절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산업계의 판도를 바꾼 거대한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녀가 목소리를 잃은 것은 최민혁의 잔혹함이 남긴 지울 수 없는 상처이자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는 족쇄였다. 어린 시절의 약속은 이제 복수를 향한 차가운 맹세로 변했다.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그녀에게서 빼앗긴 진실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라도. 그 순간부터 강태준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는 관찰자로 머물 수 없었다. 그녀에게 다가가야 했다. 그녀의 신뢰를 얻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그녀의 깊은 트라우마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위압적인 회장실이 아닌 좀 더 부드럽고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그녀의 경계심을 허물기로 했다. 그는 청소팀의 작업 스케줄을 파악했다. 그리고 이서연이 회사 도서관 구역을 청소하는 시간에 맞춰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칠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서연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채 텅 빈 도서관을 청소하고 있었다. 오토바이 사건 이후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런데 책장들 사이를 돌아서는 순간 그녀는 숨을 멈췄다. 강태준 회장이었다. 그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집무실에서의 냉혹한 CEO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평범한 지식인처럼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놀라거나 불쾌한 기색 없이 그저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며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았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 안에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그의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경계심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그런 밤이 며칠 동안 반복되었다. 강태준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 조용히 책을 읽었고 서연은 그의 존재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두려웠지만 처음과 같은 공포는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이 높은 책장에 먼지를 털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책 몇 권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녀가 당황해서 책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커다란 손이 먼저 책 위로 뻗어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떨어진 책들을 줍고 있었다. 책을 정리하다 두 사람의 손이 스쳤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손을 떼려 했지만 그가 먼저 손을 거두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위협도 다른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조용한 염려 같은 것이 비쳤을 뿐이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와 펜을 가져와 무언가를 적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조심해요.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그는 며칠 전 복도에서 있었던 소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단순하고 사려 깊은 배려. 그 짧은 문장이 서연의 마음을 둘러싼 얼음벽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이 강력하고 무서운 남자가 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걸까?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최민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미미한 경고가 통하지 않자 그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기로 결심했다. 그날도 서연은 늦은 밤 집으로 향하는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건장한 남자 두 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험악한 인상과 위협적인 눈빛.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서연 씨 맞지? 한 남자가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그녀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말은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어떤 건 잊어버리는 게 약이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지금 하는 일 당장 그만두고 여기서 뜨는 게 좋을 거야. 우리 회장님은 뒤가 구린 걸 싫어하시거든. 서연은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었다. 회장님, 그들이 말하는 회장님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짜 살기를 느꼈다. 그들이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기그!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막아섰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남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 바로 강태준의 비밀 경호팀이었다. 괴한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 욕설을 내뱉으며 어둠 속으로 재빨리 사라졌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서연은 혼자 남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세단에서 김민준 비서가 내려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서연 씨, 괜찮으십니까? 회장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댁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충격과 공포, 그리고 혼란. 서연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김비서의 부축을 받아 차 뒷좌석에 올랐다. 집으로 가는 내내 차 안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차 안에는 강태준이 없었다. 그는 조금 떨어진 자신의 차 안에서 김비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호팀이 그녀를 옥탑방 문 앞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것을 보고 나서야 굳게 쥐고 있던 주먹을 풀었다. 최민혁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이제 더 이상 은밀한 탐색전은 끝났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태준은 이제 서연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최민혁이 그녀를 영원히 침묵시키기 전에 그녀의 마음을 열고 굳게 닫힌 진실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지켜주겠다는 맹세는 이제 생사를 건 절박한 사명이 되었다. 골목길의 위협은 이서연의 세상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그녀는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다. 좁은 옥탑방 문을 걸어 잠근 채 이불을 뒤집어쓰고 공포에 떨었다. 괴한들이 언급했던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던 강태준 회장일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까? 의심과 공포가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강태준은 경호팀으로부터 그녀가 결근했으며 방 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공포를 이해했다. 자신이 보낸 경호팀조차 지금의 그녀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었다. 간접적인 보호와 관찰만으로는 부족했다. 위협은 이미 그녀의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다. 그는 과감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더 이상 혼란과 공포 속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한편 최민혁은 자신의 수하들이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강태준의 경호팀이 이미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태준의 움직임은 그 여자애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자신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어설픈 협박은 오히려 강태준에게 경계심만 심어준 꼴이 되었다. 그는 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이라는 변수를 아예 제거해버리기로. 그는 사고로 위장한 완벽한 납치 계획을 지시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태준은 먼저 움직였다. 그는 김비서를 시켜 작은 상자 하나를 서연의 옥탑방 문 앞에 놓아두게 했다. 인기척에 놀라 조심스럽게 문을 연 서연은 문 앞에 놓인 상자를 발견했다. 안에는 최신형 스마트폰과 함께 태준의 필체가 담긴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비상시를 위한 겁니다. 내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압이 아닌 명백한 보호의 의사표현이었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독이 든 사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 그가 보여준 모습과 어젯밤 자신을 구해준 그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잠재적인 보호자와 연결된 어둠 속의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졌다. 최민혁의 덫은 치밀하게 준비되었다. 그의 정보망은 서연이 월세 계약과 관련된 서류 처리를 위해 평소 동선과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인적이 드문 시간, 좁은 도로. 납치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다. 그의 부하들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의 시선을 끈 뒤 그 혼란을 틈타 그녀를 빼돌릴 계획이었다. 며칠간 방 안에 갇혀있던 서연은 손에 쥔 스마트폰과 보이지 않는 보호의 기척에 작은 용기를 냈다. 그녀는 미뤄뒀던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다. 그녀가 비교적 한적한 길가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꽝. 요란한 굉음과 함께 승합차 한 대가 길가에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사고 현장으로 쏠렸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나타난 두 명의 남자가 서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놀라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약품이 묻은 손수건이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에 정신이 아득해졌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검은색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납치 시도 발생 목표 지점 이탈 중.
그녀의 주변에 잠복해 있던 태준의 경호팀이 즉시 상황을 보고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개입하려 했지만 최민혁의 부하들 역시 전문가들이었다. 순식간에 좁은 골목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 모든 상황을 바로 근처에 주차된 차 안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던 태준의 눈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는 최민혁이 이런 극단적인 수를 쓸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간다. 태준이 직접 운전하는 차가 맹렬한 속도로 튀어나가 서연을 태운 검은색 차의 탈출로를 가로막았다. 끼익!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두 대의 차가 아슬아슬하게 멈춰섰다. 강태준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최민혁의 행동대장으로 보이는 남자와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녀를 내려놔. 위험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다. 남자는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JK그룹의 총수를 눈앞에서 마주하고도 비웃음을 흘렸다. 최민혁 회장님께서 안부를 전해달라시는군. 최민혁의 이름이 서연의 앞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다. 약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서연의 귀에 그 이름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 다음은 숨 막히는 격투였다. 강태준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의 몸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경호팀과 함께 직접 괴한들을 상대했다. 그의 주먹과 발길질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고 위력적이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자들을 쓰러뜨리며 서연이 갇혀있는 차로 향했다.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을 때 반쯤 의식을 잃은 서연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 비서가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최민혁의 부하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서둘러 퇴각했다. 태준은 가늘게 떨고 있는 서연을 자신의 품에 단단히 끌어안았다. 그녀는 약 기운에 취해 있었지만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자신을 위해 싸우던 그의 모습,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최민혁이라는 이름. 극심한 공포와 극적인 구원의 순간 그녀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던 단단한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더 이상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절박한 안전해의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옷깃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그에게 의지하며 신뢰를 표현한 순간이었다. 태준은 그녀를 안아 자신의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웠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작은 몸을 감싸주었다. 공포에 질렸지만 온전히 자신을 믿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그는 소리 없는 맹세를 했다. 그녀가 이렇게 무력해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는 운전석에 앉은 김 비서에게 명령했다. 안가 세이프 하우스로 간다. 지금부터 그녀는 나와 함께 있는다. 이제 모든 것이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동맹이 된 것이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안가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별장이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아름다운 정원으로 둘러싸인 그곳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그들만의 성격이었다. 이서연이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낯선 방의 높은 천장이었다. 납치의 순간이 끔찍한 악몽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몸을 감싸는 부드러운 침대 시트와 창문으로 스며드는 따스한 햇살이 현실임을 알려주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워하며 몸을 일으키자 문이 조용히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왔다. CEO의 갑옷 같은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수프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집무실에서와 달리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아직 남아있는 공포의 잔재를 읽은 태준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그녀의 안정을 되찾아주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었고 최고 수준의 영양사와 심리 안정 전문가를 몰래 초빙해 그녀를 돌보게 했다. 그들은 메모를 통해 소통했다.
그는 서연이 먼저 무언가를 표현하기 전까지는 결코 과거의 일을 꺼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서연의 것과 한 쌍을 이루는 반달 모양의 옥패가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의 만남 맹세, 그리고 20년 만에 그녀의 옥패를 다시 보았을 때의 충격까지. 처음 널 다시 봤을 때 널 알아보지 못했어. 하지만 이걸 보는 순간 모든 게 기억났어. 그의 이야기는 서연에게 거대한 충격이자 동시에 깊은 위안이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옥패가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이 남자와 연결된 운명의 끈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비로소 그가 처음 자신을 보았을 때 왜 그렇게 강렬한 눈빛을 보냈는지, 왜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렸다. 서연의 심리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태준은 조심스럽게 제안을 건넸다.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것이었다. 휴양지가 아닌 그들과 비극이 시작된 고향으로. 그것은 그녀에게 잠들어 있는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닫힌 기억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믿었다. 내가 옆에 있을게. 절대적으로 안전할 거야.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믿기로 했다. 며칠 후 그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향했다. 20년의 세월 동안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익숙한 공기와 풍경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태주는 먼저 그녀의 옛집이 있던 터로 그녀를 데려갔다. 이제는 잡초만 무성한 빈터가 되어 있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들을 운명으로 묶어준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로 그녀를 이끌었다. 태주는 자신의 옥패를 꺼내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다. 서연은 자신의 옥패도 꺼내 2개의 조각을 손바닥 위에서 하나로 맞추었다. 완벽한 보름달 모양이 된 옥패의 차가운 감촉이 마치 기억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안가로 돌아온 서연의 내면에서 억눌려왔던 트라우마가 폭발했다. 그녀는 끔찍하고도 생생한 악몽을 꾸었다. 다시 어린 소녀가 된 그녀는 어두운 벽장 안에 숨어 있었다. 모든 것이 오감으로 느껴졌다. 코를 찌르는 역한 기름 냄새.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던 젊은 최민혁의 비릿한 미소. 이어지는 격렬한 말다툼.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킨 붉은 불길. 부모님의 처절한 비명소리. 아버지가 그녀를 벽장 안에 밀어넣으며 속삭였던 마지막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서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그 순간이 그녀의 목소리를 앗아갔다. 안 돼.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지만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 없는 절규였다. 그녀의 방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이상한 소리를 감지한 태준이 즉시 달려왔다. 그는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침대 위에서 발버둥치는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극도까지 확장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고 다독이며 기억의 심연에서 그녀를 끌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서연아, 괜찮아. 나야. 여기는 안전해. 괜찮아. 한참 후에야 그녀의 격렬한 움직임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 명료한 빛이 서려 있었다. 기억 상실의 안개가 마침내 거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메모지와 펜을 미친 듯이 움켜쥐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단어 문장, 그리고 이미지들이 광적으로 종이 위를 채웠다. 불 아빠 엄마 나쁜 아저씨.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얼굴 하나를 그렸다. 20년 전의 모습이었지만 틀림없는 그 얼굴.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던 그 남자의 얼굴을. 그리고 그 옆에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또렷하게 이름을 적었다. 거이민혁. 그녀는 메모지를 태준의 손에 밀어넣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만 그 안에는 맹렬하게 타오르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이 그녀의 증언이었다. 20년간 그녀 안에 갇혀있던 진실의 전부였다. 태준에게 이 종이 한 장은 세상의 그 어떤 법률 문서보다도 강력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찾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가 앞으로 벌일 전쟁에 대한 도덕적 명분이자 감정적인 동력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얼굴 그림과 눈물 범벅이 된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다시 한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이 싸움을 함께할 동반자였다. 태준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서연아. 내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게.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약속할게. 피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전의 서막이 올랐다. 이서연의 증언이 담긴 메모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20년간 묻혀있던 진실의 비명이자 복수의 서막을 여는 출사표였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주변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10배는 더 차가워졌고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JK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을 비밀리에 소집했다. 법무팀, 재무분석팀, 그리고 M&A 전문가들. 그는 그들 앞에 이서연의 그림과 자신이 20년간의 기록을 뒤져 찾아낸 모든 자료를 펼쳐놓았다.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태양그룹의 최민혁을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릴 듯이 차가웠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경쟁이 아니다.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전쟁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 태양그룹의 숨통을 끊어라. 자금, 정보, 인력 모든 것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 전쟁은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시작되었다. 첫 번째 전선은 주식시장이었다. 태준은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해외의 유령 투자 회사를 통해 태양그룹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는 JK그룹의 정보 분석팀을 통해 최민혁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최민혁은 문어발식 경영으로 외형을 키워왔지만 그 이면에는 무리한 대출과 분식회계로 쌓아 올린 허약한 재무구조가 숨어 있었다. 태준의 분석팀은 그 약한 고리를 정확히 찾아냈다. 두 번째 전선은 언론이었다. 태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와 은밀히 접촉했다. 그는 기자에게 20년 전 화재 사건의 의문점과 기술 탈취 정황에 대한 자료를 넘겼다. 이서연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붙였지만 익명의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암시를 흘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전선은 사법부였다. 태준은 자신의 법무팀을 통해 이서연의 증언 그림과 진술서와 함께 최민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자료, 그리고 20년 전 사건의 허점을 조목조목 분석한 보고서를 검찰 특수부에 제출했다. 그는 거물급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이 사건이 단순한 고발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정식 수사로 이어지도록 모든 압력을 가했다. 최민혁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다. 주식시장에서의 이상한 움직임은 그저 흔한 작전 세력의 장난쯤으로 여겼다. 언론의 의혹 제기는 음해 세력의 흔들기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그의 여유는 오래가지 못했다. 가장 먼저 균열이 일어난 곳은 주식시장이었다. 태준이 매집한 주식을 담보로 공매도 폭탄을 터뜨리자 태양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동시에 태준 측에서 흘린 태양그룹 부실 경영에 대한 보고서가 익명으로 증권가에 퍼져나가면서 투매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최민혁은 주가 방어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야 했고 그의 비자금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다. 뒤이어 언론의 파상 공세가 시작되었다. 20년 전 천재 기술자의 의문의 죽음,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최민혁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존경받는 기업가 최민혁의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여론이 들끓자
검찰도 더 이상 사건을 묵살할 수 없었다. 검찰은 마지못해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최민혁은 그제야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강태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감히 강태준 따위가 자신의 아성에 도전한단 말인가. 그 계집애 때문이군. 그 쓸모없는 벙어리 하나 때문에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값비싼 도자기를 집어던지며 포효했다. 그는 남아있는 모든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방역을 시도했다. 정관계 로비를 통해 검찰 수사를 막으려 했고 다른 언론사를 매수해 JK그룹에 대한 역공 기사를 내보냈다. 하지만 태준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최민혁의 로비 시도는 태준이 심어놓은 내부 정보원에 의해 모두 기록되어 또 다른 범죄 증거로 검찰에 넘어갔다. JK그룹을 향한 흠집내기 기사들은 이미 대중의 신뢰를 잃은 태양그룹의 발악으로 치부될 뿐이었다. 최민혁의 제국은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계열사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줄도산 위기에 처했고 충성을 맹세하던 측근들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결국 최민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강태준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JK그룹 타워 최상층 태준의 집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20년의 악연이 마침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었다. 최민혁은 애써 여유로운 척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어떻소? 다 같이 죽자는 게 아니라면 말이야. 원하는 게 뭐요? 돈 아니면 태양그룹의 지분. 태준은 대답 대신 책상 위에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돌렸다. 화면 속에는 안가의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이서연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평온하고 안정된 모습. 최민혁의 위협이 더 이상 닿지 않는 안전한 성격 안에서 최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벌였단 말인가.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경멸과 함께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계집애가 당신이 20년 전에 짓밟았던 한 가족의 전부였소. 당신이 훔친 기술로 쌓아 올린 제국 아래 목소리마저 잃고 유령처럼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었지.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단어에 칼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나 지분이 아니야, 최민혁.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당신의 그 오만한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꼴을 보는 거지. 그리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의 죄를 남김없이 자백하는 것. 그것뿐이야. 최민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증거 있어. 20년 전 일이야. 증거 따윈 없어. 증거. 태준은 비웃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아직 살아있어. 당신의 얼굴을, 당신의 목소리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짓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증인이. 바로 그 순간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최민혁에게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초혜민혁 씨 살인 교사 증거 인멸 그리고 배임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철컥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인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직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패배감 그리고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강태준을 향해 악에 바친 눈빛을 거두지 못했다. 강태준은 그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20년간 이어진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오만한 자의 몰락. 그것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당연한 결말이었다. 그는 태블릿 PC 속에서 여전히 평화롭게 책을 읽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에게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아줄 시간이었다. 최민혁의 구속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때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였던 그의 추악한 민낯이 언론을 통해 연일 폭로되었다. 20년 전의 살인 교사 혐의를 시작으로 기술 탈취, 천문학적인 규모의 횡령과 배임 정관계 로비까지 그의 죄는 파도 끝이 없었다. 태양그룹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선 최민혁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자 이서연을 짓누르던 어둠의 그림자도 마침내 걷혔다. 그녀를 위협하던 모든 것이 사라진 지금 그녀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기회를 얻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는 JK그룹의 회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산더미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서연이었다. 그는 국내 최고의 언어 치료 및 심리 상담 전문가를 수소문해 그녀를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 첫 언어 치료가 있던 날, 서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 했다. 치료사는 그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발성부터 천천히 유도했다. 아 하는 짧은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그녀의 목에서 나온 것은 의미 없는 마찰음뿐이었다. 그녀는 좌절감에 눈물을 글썽겼다. 그때 치료실 밖에서 그녀를 지켜보던 태준이 조용히 들어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따뜻하고 단단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괜찮아, 나는 여기에 있어라는 무언의 응원을 보낼 뿐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되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더뎠다. 마법처럼 하루아침에 목소리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태준 역시 단 한 번도 그녀를 재촉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저녁 그녀가 좋아하는 시집을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들려주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그는 그녀의 닫힌 세상에 다시금 소리의 아름다움을 채워주려 노력했다.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보호자와 피보호자 혹은 복수를 위한 동맹이라는 이름표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의 깊은 사랑이 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메모지에 의존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들은 냉철한 CEO와 말 못하는 청소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다. 태준은 그녀의 연약함 속에 감춰진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았고 서연은 그의 얼음 같은 외면 아래 숨겨진 따뜻함과 상처받기 쉬운 내면을 보았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밤이었다. 그들은 별장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어릴 적 엉뚱했던 이야기를 해주며 서연을 웃게 만들었다. 그가 자신의 실수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순간 서연의 입에서 작고 여린 소리가 새어나왔다. 흐흐스. 그것은 바람이 새는 듯한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다. 태준은 하던 말을 멈추고 그녀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역시 자신에게서 소리가 났다는 사실에 놀라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태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내렸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격려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서연아, 다시 한번 해볼래. 서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온 정신을 집중해 20년간 닫혀있던 성대를 울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눈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다준 오바. 목이 잔뜩 쉰 갈라지고 희미한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는 강태준의 심장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한 기쁨과 감동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그는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슬픔의 흐느낌이 아닌 기쁨과 환희의 눈물이었다. 20년의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차분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받는 여인의 행복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태준은 이제 마지막 약속을 지킬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향했다. 목적지는 21년 전 그들의 운명이 시작되었던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였다.
가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부서져 내리는 그곳에서 태주는 서연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더 이상 맹세를 말하던 5살 꼬마 아이가 아니었다. 한 여자를 깊이 사랑하는 책임감 있는 한 남자였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그의 반달 옥패를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공된 약혼 반지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살짝 떨렸다. 21년 전 이곳에서 한 남자아이가 한 여자아이에게 약속을 했어. 꼭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오늘 한 남자가 이곳에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싶어. 그는 반지를 꺼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남은 내 평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고 당신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그녀는 햇살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세상에서 가장 맑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태준 씨, 결혼할게요. 반지가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지는 순간 20년간 떨어져 있던 2개의 옥패는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달이 되었다. 태주는 그녀를 일으켜 세워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영원의 입맞춤이었다. 느티나무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오랜 시간 그들의 재회를 기다려온 것처럼.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두 사람의 인생에 마침내 따스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